어렸을 때 동화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어김없이 백마탄 왕자나 아름다운 공주가 나오죠. 다른 나라들도 별다르지 않겠지만 우린 왕실에 대한 판타지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왕실이 아닌 유럽의 왕실이지만요. 동시에 공화정에 익숙한 우리에게 유럽의 왕실은 봉건시대 유물처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럽에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12개의 군주제 국가가 있는데요. 왕이나 여왕은 공식적인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 나라 국민들에게 왕실은 판타지가 아닌 현실인 거죠. 군주제는 우리를 포함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 있던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의 형태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20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프랑스, 스위스, 산마리노 단 3나라를 제외하고 유럽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군주제 국가였으니까요. 현재 EU 회원국의 4분의 3은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으로 연결되죠. 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한 국가는 시간이 지나면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적 정부인 공화국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무시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2022년에 집계한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상위 15개 국가 중 8개 국가가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여기에 5개의 유럽 군주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대 민주주의 중심부에 고대 세습제도가 존속하고 있다는 역설은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아이러니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 왕실들은 공화정으로 변화하는 소용돌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재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격변의 시기를 겪은 국가들입니다. 군주제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18세기 말 혁명이 일어나 왕실을 무너뜨렸던 프랑스는 일찌감치 공화정으로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혁명이 일어나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비렐름 2세가 쫓겨났죠. 이탈리아 사보이 왕가는 무솔리니를 용인했다는 이유로 국민 투표 끝에 전복되었고요. 이렇게 1,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사라져간 왕실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빌헬미나 여왕은 나치를 피해 해외에서 저항을 독려하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했죠. 영화 킹스 스피치에서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를 가진 왕으로 묘사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였던 조지 6세는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영국 국민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만약 미래에 유럽의 왕실들이 몰락한다면 군주들은 단두대나 총살보다는 투표로 축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군주를 전복하는 것은 혁명의 행위고 유럽인들은 갑작스러운 정치적 변화를 원하지 않죠. 무력하고 스캔들이 난무하는 현재의 유럽 군주를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군주제 국가들에서 군주제 찬반 주장은 상당히 균형 잡힌 편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제도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이 국가들의 국민들은 놀랍게도 군주제에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덴마크 국민의 76.7%, 노르웨이는 무려 81%가 군주제를 선호하죠. 스웨덴의 경우엔 군주제 폐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58%가 군주제를 지지했고요. 물론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는 군주제 지지가 빠르게 감소하고는 있지만요. 살아남은 유럽의 군주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능숙합니다. 자신들의 정치력이 제로로 줄어들도록 허용했고 여론에 예리하게 반응함으로써 살아남았죠. 그들은 권력과 땅을 포기하는 대가로 군주라는 일자리를 얻었는데요. 시대에 맞게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자전거 군주로 불리는 네덜란드 왕실은 화려한 왕실 기마대 대신 소박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려고 했었고요. 영국의 왕실은 다양한 자선단체를 위해 일하고 있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번 군주제 하에서 유럽의 군주들은 헌법적 제약을 받는데요. 왕이나 여왕은 특정 분야에서 제한된 면책 특권이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물론 법이 그들에게 관대한 편이긴 하지만요. 영국의 경우 군주는 국회를 소집하거나 해산할 수 있고 군대를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형식적이고 상식적인 권한일 뿐입니다. 어떤 미치광이 군주가 나타나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회나 다른 헌법기관이 이 결정을 헌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고 군주들은 국민들의 큰 반발을 받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1920년 당시 덴마크 국왕이었던 크리스티안 10세는 정책 차이를 이유로 총리와 나머지 정부 인사들을 해임합니다. 부활절 위기로 불리는 사건이죠. 이 해임은 군중들의 시위를 일으켰고
이 사건은 덴마크 국왕이 독자적으로 정치를 한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크리스티안 10세 역시 다른 국가들의 군주처럼 실질적인 권력을 잃고 완전히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되죠. 룩셈부르크의 앙리 대공은 2008년 안락사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앙리 대공은 입법자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현재에도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는 매주 수백 개의 문서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승인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재량권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죠. 또한 그들은 스캔들이나 부정부패에서도 멀어져야 합니다. 왕실의 존재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유럽의 왕실 중 가장 인기가 없는 왕실은 스페인 왕실인데요. 사실 지금의 스페인 왕실은 형성부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현 스페인 왕실은 과거 사라졌다가 1975년 사망한 스페인의 독재자였던 프랑코에 의해 선택되었거든요. 지금의 스페인 국왕인 필리페 6세의 아버지인 후안 카를로스 1세는 프랑코에 의해 조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 아래에서 권력을 유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외부에서 1,000만 유로 이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요. 이 부정부패 스캔들은 스페인 왕실의 선호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실들은 규모를 작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구성원이 많다 보면 그들 중 누군가가 사고를 칠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가장 규모가 큰 영국의 왕실에서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스페인 왕실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펠리페 왕과 왕비, 그리고 귀여운 외모가 공주라는 판타지와 섞여 눈길을 끌었던 두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들은 인기 없는 스페인 왕실의 선호도를 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얼마 전 여왕이 되기 위해 3년의 궁복무를 시작한 첫째 딸 레오노르 공주의 기사가 화제가 됐죠. 이런 각 왕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주제는 국가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찬성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편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군주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올해 5월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무려 70년간 왕위를 유지했으니까요. 9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던 찰스 3세는 65년 만에 왕관을 썼죠. 100여 명의 외국 정상들이 대관식에 참석했고 많은 영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지만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오랜 기간 군주제 폐지를 주장해온 영국의 시민단체는 나의 왕이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명예혁명 또는 1688 혁명이라고 불리는 17세기 중반 역사적 사건 이후 영국은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뀝니다.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왕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 거죠. 이후 영국 국민들은 군주제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2013년 조사를 보면 영국 국민의 75%가 군주제를 지지했으니까요. 하지만 끊이지 않는 스캔들은 영국 왕실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는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대형 스캔들을 터뜨렸고요. 몇 년 전 미드 슈츠로 큰 인기를 끌었던 찰스 3세의 차남인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마클을 향한 인종차별 논란이 발생했죠. 그로 인해 2020년을 전후해 젊은 층의 지지가 크게 추락합니다. BBC 조사를 보면 군주제 찬성 비율이 예전 75%에서 62%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젊은 층의 찬성 비율은 32%로 엄청나게 낮아지거든요. 군주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싸지 않은데요. 사실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왕실 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고요. 영국은 2020년 기준 약 1억 700만 달러, 하나로 약 1,700억 원을 왕실의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세습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혜는 덤이죠.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찰스 3세의 개인 자산은 20억 파운드, 하나로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번 대관식에도 최소 1억 파운드, 약 1,600억 원이 쓰이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나코의 국민 수는 약 3만 8천 명 정도입니다. 모나코 왕실은 5,400만 달러라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받는데요. 국민 수가 적다 보니 국민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1년에 1,386달러, 180만 원에 달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유럽인들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세습국가 원수를 갖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요? 군주제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관성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전제군주제와 공화정의 형태를 혼합해 입헌군주제라는 중간 형태의 정치체제로 안착합니다. 왕실의 존재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도 큰일 없이 조선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왔다면 현재 이시왕실이 유지되는 입헌 군주제일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왕실 가족 내 개개인의 인기는 때때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로서의 군주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어느 곳에서도 심각한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군주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열망도 적지만 이 제도를 대체하려는 강한 움직임 또한 없거든요. 이들의 이런 무관심은 왕실이 큰 사고를 치지만 않는다면 군주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존속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